현실이 왜곡돼서 보이는 건 시각에서만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빨간 머그잔을 하나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할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할까요? 한 5,000원이라고 칩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고 비교 그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교 그룹한테 똑같은 머그잔을 보여줘요. 단 조건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머그잔이 당신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거 아니에요. 상상만 하는 겁니다. 이 머그잔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하면 항상 5,000원 플러스 30%가 돼버립니다.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큰 현실을 왜곡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내게 항상 더 소중합니다. 내 거라고 상상만 해도 더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 첫째 달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한 달 사용하면 이미 내 거라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원래 내고 싶었던 가격보다 30% 정도 돈을 더 냅니다. 새 차를 사러 가면 딜러십에서 한번 운전을 해보라 그래요. 내가 운전하고 핸들을 잡고 내 엉덩이가 카시트에 닿는 순간 뇌는, 기억하시죠?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어요. 현실을 모르잖아요. 이 녀석은 이 차는 내 거다라는 착시 현상이 생겨서 원래 내고 싶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내게 더 소중하다. 문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수많은 좀 더 진지한 문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구 경기를 하나 보여준다고 칩시다. 노란 팀, 빨간 팀, 누군지도 몰라요. 축구를 막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노란 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아파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 팀 선수가 얼마나 아플까요?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0에서 3 사이에 그냥 측정을 해보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1.5라고 칩시다. 중간 정도 아프대요. 이게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시고 다른 비교 그룹이 들어옵니다. 동일한 축구 경기를 볼 텐데 축구 경기를 보기 바로 전에 랜덤하게 왼쪽에 서 있는 분들은 노란 팀을 후원합니다. 서포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빨간 팀 팬입니다. 노란 팀이 뭔지 빨간 팀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축구를 봐요. 노란 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아파합니다. 이제 인그룹, 다시 말해서 노란 팀을 서포트한다고 생각하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 팀 선수가 얼마나 아플까요? 했더니 2.5래요. 아까보다 더 아파 보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빨간 팀을 서포트하는 사람은 0.5, 아까보다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극을 받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뇌 안에 있는 현실을 해석하는 가장 강력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는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 네 편으로 편을 가르고 편이 갈라지면 갑자기 내 편은 더 가엾어 보여요. 더 정의로워 보이고 내 편 말은 더 맞는 것 같고 상대편은 아픈 것 같지도 않고 항상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인간 같지도 않고 이 편가르기는 아주 막강하게 인간이 가진 가장 강한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때 그 생각이 틀리다고 인식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나는 나한테 제일 소중하거든요. 나한텐 가장 너그러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나의 생각이 착각이 있을 때 판단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이제 걱정이 되지 않아요? 무의미한 축구 경기를 보고 무의미한 두 그룹으로 편을 가른 다음에 10분 후에 본 축구 경기가 이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보인대요. 정말 이 선수는 더 아프더라. 아까 아래 휴대폰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갈라놓은 무의미한 편가르기가 세상을 이 정도로 다르게 보이게 한다면 수백 년 전부터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국가들, 민족주의, 수천 년 전부터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문화권, 수십만 년 전부터 편가르기가 되어 있는 다양한 인종들은 얼마나 서로 오해를 하고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우리가 할 수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린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사실 현실은 뇌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분명히 외부 현실에 무언가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들어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뇌는 진화적인 정보, 교육, 환경, 편가르기 이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결론을 먼저 내버립니다.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거시적인 결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인한 디테일은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 그 아주 인기였었던 그 카네만 교수님의 책에서도 뭐 생각에 대한 생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는 두 가지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빠른 길, 세상에 들어오면 그냥 막연하게 판단을 내버리는 거예요. 얼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그 다음에 그 판단을 낸 다음에 나머지 현실은 뇌가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뇌가 대부분 만들어내는 거다. 이제 우리는 재밌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진화적인 코딩, 환경을 통해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면 이런 식으로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존재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AI, 기계학습, 심층학습 다양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단어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인공지능, AI는 말 그대로 영화에 등장하는 AI입니다. 1950년도에 가설로 생각이 됐고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는 기계,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도 가능해서 매트릭스나 또는 스카이넷 같이 터미네이터 같이 뭐 인류를 지배하려던 뭐 그런 영화적인 인공지능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21세기 지구에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항상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진지한 의미에서 인공지능은 현재 영화에서만 존재합니다. 1950년도에서 80년도까지 30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었던 방법은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인간이 개발자 또는 과학자가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줬습니다. 고양이는 동물이다, 다리가 4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기계가 현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기계학습이라는 분야가 제시됩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이제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습 기능만 부여를 하고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학습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30년 동안 시도하다가 실패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 기계를 학습시키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리석게도.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강아지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 사진 100장, 강아지 사진 100장 정도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더니 구별이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역시 실패합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 기계학습이란 분야가 약간 알고리즘이 정교화되고 심층학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있었죠. 1990년도를 시작으로 인터넷이 도입되고 데이터가 많아집니다. 고양이 사진 100장이 아니고 100만 장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갑자기 물체 인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대부분 방법은 심층학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있는 패턴에서 통계학적인 규칙을 기계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 능력,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면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카네기 멜론 공대의 한스 모라벡 교수님이 예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한테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는 거, 어린 나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 기계들이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또는 세상을 알아보는 거, 이건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야. 페타플롭 수준의 슈퍼컴퓨터들조차도 몇 년 전까지 할 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계가 잘하는 거,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거, 수학 문제를 푸는 거,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건 우리 인간한테 또 매우 어렵습니다. 모라벡의 역설이 얘기하는 건 인간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렵고 기계한테 쉬운 게 인간한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드디어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데이터의 성격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제타바이트, 10의 21승 정도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작년에 드디어 지구에 100 제타바이트 데이터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100 제타바이트 데이터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저 선형으로 올라가는 선을 보시면 지구에 있는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은 이 데이터는 완벽하게 숫자나 수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거죠. 김대식 교수의 키가 몇 센치일까요? 제가 절대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숫자 하나로 완벽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 지구에 있는 데이터 중에 이런 식으로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가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0% 데이터는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동영상, 인간의 언어, 사람의 목소리, 인간의 생각, 소비자의 선호도 이 모든 것은 정량화가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기계, 컴퓨터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량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와 모습의 개, 강아지를 보여드리면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 없이 다들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다들 강아지들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쉬운 이 문제는 기계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계가 저 위에 있는 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항상 정량화 시켜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린 개가 뭔지 모릅니다, 사실은. 시도는 해볼 수 있죠. 개란 동물이고 다리가 4개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가 4개죠.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추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란 모양이 이렇고 형태가 이렇고 털이 이렇고 귀가 쫑긋하고 어쩌고 저쩌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설명을 추가하면 기계가 저 위에 있는 개는 완벽하게 알아봅니다. 문제는 저 녀석이 들어 누우면 못 알아봅니다. 그럼 누운 모습을 우리가 정량화 시켜줘야 됩니다. 누운 모습을 알아보면 또 뒤로 돌아요. 그럼 또 못 알아봅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 90% 넘는 데이터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정량화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이것이 2012년부터 다시 시작된 기계학습의 재시도, 심층학습이라고 불리는 재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2012년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했었던 거예요. 60년 동안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시도한 건 고양이를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기계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쉽게 알아보는데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고양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의 강아지 사진을 사용하고 이 데이터를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참고로 인공신경망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인공신경세포들이죠.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처음에 랜덤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보여주면 못 알아봅니다. 오답을 내겠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보여주는데 랜덤으로 대답하던가 거꾸로 이양고라고 한다고 칩시다. 이때 기계학습에서 중요한 건 정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학습 대부분은 지도학습입니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르죠. 아니, 이건 이양고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누가 설명을 해주던가 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 데이터, 고양이 사진 안에 고양이라고 정답을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우리는 라벨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양이를 우리가 라벨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하게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고양이 빼기 이양고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 이 차이값을 인공신경망에 집어넣고 연결고리를 막 바꿔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최근에는 GPU라는 병렬 컴퓨터들이 등장한 덕분에 상당히 복잡한 계산을 하루, 이틀, 3일 정도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학습이 된 다음에는 테스트 또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물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화된 연결고리를 지나면서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 인공지능에서 우리는 룰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규칙. 그리고 기계가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60년 동안 실패를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규칙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룰과 규칙과 데이터의 관계만 뒤집어놨는데 지난 6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해결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는 여전히 기계가 찾은 룰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기계는 이런 결론을 냈는지, 왜 이건 되고 이거는 안 되는지 여전히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죠. 단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얼굴 인식, 기계학습을 사용하면 매우 잘 됩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동일한 인물이라고 알아보고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 나이 먹었을 때 해리슨 포드 동일한 인물이라고 알아보고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는 시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는 장님이었죠. 기계가 세상을 못 알아보니까 인간이 세상을 알아보고 정량화가 가능한 10% 데이터만 정량화해서 키보드로 입력해주고 기계는 인간이 입력해주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계였습니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알아본다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인간같이 현실을 상상하는 기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인공지능 분야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지난 5년, 6년 동안 매우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10년 전 심층학습이라는 기술이 다시 도입됐을 때 우리가 풀고 싶었던 문제는 물체 인식입니다. 60년 동안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체 인식 문제가 해결되고 나더니 갑자기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만 소개하겠습니다. 겐이라는 방법입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생선적 적대 네트워크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저 위에 있는 그림이 기존 기계학습 모습입니다. 고양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 라벨된 고양이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사용해서 인공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를 최적화시키는 거잖아요. 겐에서도 이 기계는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 기계는 이제 우리는 인식기라고 부릅니다. 물체를 인식하는 기계니까. 그리고 인식기에다 예를 들어서 얼굴을 알아보게 합니다. 수백만 장의 얼굴을 보여주고 얼굴을 완벽하게 학습합니다. 이때 두 번째 기계를 연결합니다. 이 두 번째 기계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생성기죠. 제너레이터는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를 인식기가 판단해 줍니다. 이런 거죠. 제너레이터한테 얼굴을 만들어 보세요. 제너레이터는 얼굴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면 인식기가 이건 얼굴이 아직 아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가 얼굴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아직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일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답을 주면 확률 분포를 얼굴일 확률이 높을 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인식기와 제너레이터를 경쟁을 붙여놓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얼굴이 아닌데 얼굴인 척을 하는 거고 인식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진짜 얼굴과 제너레이터가 만든 가짜 얼굴하고 서로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학습을 시키다가 어느 한순간 제너레이터가 만든 얼굴이 너무 진짜 같아서 인식기가 본인이 알고 있었던 진짜 얼굴하고 확률적으로 구별을 못하면 학습을 그만둡니다. 이런 식으로 겐을 학습시켰더니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실 이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겐으로 만들어낸 가짜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너무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기존 컴퓨터 그래픽, 픽사나 디즈니가 만든 컴퓨터 그래픽은 누군가가 코딩을 한 거잖아요. 얼굴은 이거야 하고 열심히 코딩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코딩해도 항상 좀 이상합니다. 얼굴은. 우리는 여전히 얼굴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같냐? 뭐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저 위에 왼쪽 여자분이 본인의 이상형이래요. 뭐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 사람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두 번째는 다들 미남 미녀들입니다. 왜냐? 인식기를 처음 학습시킬 때 헐리우드 영화배우 얼굴로 인식을 시켰거든요. 다시 말해서 좀 덜 잘생긴 얼굴은 아직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습을 계속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명의 얼굴을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밤새도록 GPU만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명을 만들 수 있고 3명을 만들 수 있으면 100만 명을 만들 수 있고 해서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많은 영화의 주연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조연 정도는 이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훨씬 더 평범한 얼굴입니다. 이분들도 다 가짜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일반인 얼굴 확률 분포로 만든 가짜 일반인들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구 사진 확률 분포로 만든 가짜 가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수염을 길러라, 안경을 껴라, 동양인으로 만들어라. 이런 건 매우 쉽습니다. 결론, 이제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하고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지는. 그리고 현실의 미래는 아마도 진짜 자연적인 컨텐츠와 인조적인 컨텐츠가 융합된 혼합적 다중현실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가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AI를 연구하면서 항상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AI가 Artificial Influencer, 인공 영향력자, 인플루언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메타 휴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인물들이 너무 현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광고에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올해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광고주들이 봤을 때는 완벽한 솔루션이죠. 완벽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절대로 이분들은 뭐 마약을 하거나 음주운전 할 위험성이 없는 거잖아요. 완벽한,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존재들을 우리는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사실 이 앞으로 소개할 내용에 필요로 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과정들 덕분에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가장 가속화될 트렌드는 탈현실화와 비슷하게 다중현실의 귀환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현실이 여러 가지가 되고 이것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 30만 년 동안 열심히 걸어서 또는 엄마 등에 업혀서 유라시아 반도 끝에 있는 한반도까지 걸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는 30만 년 동안 노마드로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을 하지 않았죠.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그리고 사냥과 채집을 하다 보니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잖아요. 어린 동물들까지. 그러다 보니 얼마 후면 항상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왔었던 지나온 곳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지 않은 상태였죠. 이러다 보니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난 30만 년 동안 다 계획을 하고 뭐 우리가 GPS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동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 한반도까지 걸어가자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바다, 산, 사막, 얼음, 계곡 인간이 걸어갈 수 없는 곳을 다 빼고 계속 새로운 곳, 테라 인코그니타라 그러죠. 미지의 세상으로 인간이 계속 가야 된다면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질 수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0만 년 동안 우리가 노마드로 살다 보니 3-4가지 특징들이 생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30만 년 동안은. 그냥 잠을 자고 며칠 또는 몇 주 후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항상 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낮은 차원에서
훌륭한 사회였었을 거라고 가설을 합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팩트로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계속 이동을 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경험과 기억이 누적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30만 년 동안 인류는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토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지만 이거 같은데, 그건 뭐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큰 세상을 인류는 가족 단위 그룹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보다 사람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10명, 20명, 30명, 50명 작은 단위 가족과 친척 관계 그 단위로만 우리는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인, 이방인을 만날 확률도 거였었지만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질 확률보다 나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당연히 더 많았겠죠. 내 것을 뺏어가거나 우리를 죽이려는 이 편가르기가 우리 유전자 안에 들어간 게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족 단위로 수백만 그룹이 지구를 떠돌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족 단위의 현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서로 소통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꿈꾸고 내 머릿속에서만 있는 건 그건 나한테만 의미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을 보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만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은 가족 단위의 플랫폼, 각자가 다른 언어, 다른 전통, 기억을 가지고 다른 현실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브라질 아마조나스에 가보면 수많은 원주민들이 존재하죠. 이 현대 사회하고 교류를 하지 않는 덕분에 아마조나에 300, 4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훨씬 더 많았을 거고요. 이 작은 아마조나 정글 안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언어가 만들어졌다면 지난 30만 년 동안 지구 전체에는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언어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특히 서로가 다른 현실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대략 10,000년 전, 10,000년에서 12,000년 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중동 지역에서 드디어 인간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라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계획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큰 역할을 했죠. 갑자기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씨를 던져놓기만 해도 먹을 게 자란. 그럼 굳이 어렵게 우리가 사냥할 필요 없이 기다리기만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발견한 거죠. 나투피아 문명에서 우선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추후 괴베클레 테이페라든지 차탈 회육 같은 현재 터키 지역에 있는 초기 신석기 문명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류가 가족 단위가 아니고 그룹 단위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은 지역에 살기 시작하니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30만 년 역사에서 10,000년 전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제 강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21세기 말에 우리는 두 번째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첫 번째 충격적인 경험은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을 하다 보니 기억과 경험이 누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급격하게 문명이 가능해집니다. 기술이 가능해지고. 두 번째, 인류가 노마드로 살 때는 이방인을 만나고 내가 아닌 타인 그룹하고 만났을 때 분쟁이 있더라도 그냥 비켜가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어차피 떠돌아다니는 건데.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불가능합니다. 외부인이 쳐들어왔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땅에 묶여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나와 내 가족들은 굶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자 사자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성벽을 짓는지 또 누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덕분에 계급 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이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또 역시 가장 큰 변화는 그렇지만
가족 단위의 수많은 다양한 현실들이 하나의 현실로 녹아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고 신화가 하나가 되고 전통이 하나가 되고 결국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중동에서 첫 문명이 등장하고 우리가 글을 발견하고 신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류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리고 수많은 전설들의 핵심은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현실이 어딘가 무엇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창조기 전설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은 공동 현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쪼개져 있었던 작은 현실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단위로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듯 점점 큰 덩어리로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10,000년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 눈사람은 점점 커졌죠. 우리는 글을 발견했고 피라밋을 만들고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전쟁을 했고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고 또 사라졌고 찬란한 이슬람 문명이 시작을 했고 또 역시 사라졌고 암흑의 중세기 1000년 정도를 우린 또 경험합니다. 르네상스 문명이 다시 시작이 되고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는 15세기 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죠.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고 러시아 혁명이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고 인류는 드디어 핵무기까지 개발을 합니다. 점점점 문명이라는 눈사람이 커진 10,000년 동안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는 TV를 만들기 시작했고 냉장고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가지기 시작했고 달나라까지 가는 우주 개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하반기 1960년도, 70년도에 아주 결정적인 새로운 발명품을 인류는 개발합니다. 점점점 커진 눈사람, 문명이라는 10,000년 동안 우리가 키운 1960년도 드디어 인터넷을 우리는 발명합니다. 처음에 아파넷이라고 불렀죠. 인터넷 또는 아파넷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교환시키냐?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아주 핵심적인 통신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1960년도에서 1970년도 사이에 당시 컴퓨터들은 저런 모습이었죠. 거의 뭐 방 하나를 꽉 채우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윈트서프와 로버트 칸이라는 저 왼쪽에 계시는 두 엔지니어들이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추후에 뭐 부시 대통령한테 대통령 훈장까지 받은 분인데 TCP/IP 인터넷 통신 프로토콜의 핵심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은 미국 펜타곤, 미국 국방부가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1960년도, 70년도에 가장 큰 걱정은 3차 세계대전이었죠. 핵전쟁, 소련과 미국의. 그리고 펜타곤에서 걱정한 건 미국의 핵포탄이 터지면 대통령과 군대가 소통이 불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정보가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단위로 패키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패키지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잘라진 길은 바이패스하고 남아있는 길을 찾아가면서 혼자서 길을 찾아가고 나중에 하나의 정보로 합쳐집니다. 덕분에 길이 끊겨도 소통이 가능한 매우 흥미로운 알고리즘이죠. 윈트서프가 특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매트릭스의 왼쪽에 아키텍트라고 불리는 매트릭스를 설계하신 분으로 나오죠. 윈트서프 분, 이분을 모델로 삼아서 거의 똑같은 그런 배우 역할로 매트릭스를 만든 분으로 등장을 하죠. 왼쪽이 영화 배우, 오른쪽이 윈트서프입니다. 인터넷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초기 인터넷, 6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 인터넷을 다 만들고 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기억하시죠?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가 3차 세계대전 때 이머전시 때 긴급 상황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건데 다행히 3차 세계대전은 벌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 완전히 새로운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할까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1970년도
레이 토밀슨이 골뱅이를 개발하죠. 이메일을,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구나. 좋아요. 1983년 핑이라는 프로토콜이 나옵니다. 서로 핑 하면서 컴퓨터들끼리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채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고포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데 한 1990년도 초까지 초기 인터넷은 대부분 정부기관 또는 대학교 위주 그리고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들 사이의 연결고리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소비자는 당연히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예를 들어서 1991년에 아주 유명했었던 그 서비스인데 캠브리지 대학교 아주 인류 첫 번째 웹캠을 달아서 부엌에 커피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터넷 갖고 뭘 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1960년도, 70년도, 80년대 초기 인터넷 제3차 세계대전을 대비해서 만든 통신 프로토콜을 개발하신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을 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불독개를 유튜브로 보고 아리아나 그란데가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상상 못했겠죠. 단 인터넷이 대학교와 정부에서 확장이 돼서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80년도 말 90년도 초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당시 일하던 팀 버너슬리가 드디어 HTTP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핵심은 이겁니다. 정보와 정보를 서로 점핑하도록 둘 수는 없을까? 하이퍼텍스트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역시 호세 보르헤스 작가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정원이라는 책에서 현실이 여러 개로 갈라지고 서로 이 갈라진 길들이 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스토리를 쓴 적이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텟 넬슨이라는 분이 1960년도에 세나드 프로젝트에서 문서들끼리 서로 연결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하나를 읽다가 다른 문서를 읽고 그 다른 문서에서 다른 문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 같은 구조를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론적인 또는 소설책에서만 나오던 정보가 점핑할 수 있도록 이 기술 자체는 결국 팀 버너슬리의 월드와이드 웹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지구인들을 연결해주는 70억 지구인들을 연결해주는 월드와이드 웹을 드디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10,000년 전부터 시작된 점점점 수많은 현실이 하나의 큰 현실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에 가장 마지막 점까지 온 거죠. 지구 전체가 하나의 현실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브라질에 영향을 주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인도에 영향을 주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인과관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최고점까지 우리는 왔구나. 이것이 2000년도 초반 IT를 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야, 이제 정보가 무료가 되고 모두가 모두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면 모두가 하나의 현실에서 살게 되면 지구는 정말 좋아지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정보는 자유롭고 싶다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이제는 독재도 불가능해지고 이제는 정부가 개인을 장악하는 건 불가능해진다. 중동에서도 중동의 봄이라는 게 일어났죠. 인터넷 덕분에 독재를 반대하고 열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리고 인터넷 회사들은 우리는 좋은 것만 하겠다. 우리는 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정말 저걸 믿었던 것 같아요. 현실이 하나가 되고 정보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세상이 정말 좋아질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놓쳤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놓친 이 포인트가 이제 와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보의 가격이 저렴해진다고 세상이 절대로 좋아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죠. 과거에 책은 매우 비쌌습니다. 가죽에 사람이 수작업으로 글을 쓴 거잖아요. 글 하나하나.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중세기 책 한 권의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어느 집에 갔더니 책이 10권이나 있더라. 이건 대단한 거예요. 거의 이건 오늘날 같이 뭐 차가 10대 있다라는 거나 비슷하겠죠. 중세기 수도원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저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1440년에 인쇄 기술을 개발하죠. 1,000만 원이었던 책이 10,000원 단위로 가격이 1000분의 1이 돼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 당시도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인쇄 기술 덕분에 정보가 이렇게 저렴해지니까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겠구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인류는 계몽을 하고 사람들은 다 좋아지고 교육을 받고 수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랑 반대였었죠. 인쇄 기술 덕분에 책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당시 인쇄 기술을 만든 학자들 또는 책을 썼었던 학자들은 진실이 이제 훨씬 더 저렴하고 쉽게 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쇄 기술이 개발되고 가장 먼저 퍼진 건 가짜 뉴스였었습니다. 페이크 뉴스. 그 당시 루터란 개신교가 등장하죠. 왼쪽 그림에서 보면 교황은 악마, 천주교에서 봤을 때 루터는 또 악마. 예전 같으면 이걸 다 사람이 그려서 1,000만 원을 투자해야만이 이런 프로파간다, 페이크 뉴스를 퍼뜨릴 수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정보의 가격이 0이 됐다라는 거짓을 퍼뜨릴 수 있는 가격이 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퍼뜨릴래, 거짓을 퍼뜨릴래 하면 인류는 대부분 거짓을 퍼뜨리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덕분에 유럽에서는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는 종교전쟁이죠. 30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인쇄 기술 덕분에. 우리가 상상했었던 거랑 완전히 다른 곳으로 역사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또 한 500년 지나다 보니까 다 잊고 살았죠. 우리는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가격이 책 한 권이 10,000원에서 이제 0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정보를 확장하는데 아무 비용이 안 듭니다. 2000년도 초에는 이제 전 지구가 계몽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시민들이 모든 정보의 비밀을 알 수 있으면 사회가 정말 좋아지겠구나라고 얘기하고 50년 후에 보니 진실이 확장된 것이 아니고 이제 필터 버블과 다중현실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필터 버블은 이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에서 세상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버블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는 객관적인 정보가 더 이상 안 하고 내가 알고 싶었던 정보, 그리고 이게 인간의 본능, 인간의 뇌하고 너무나 잘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인간은 편가르기를 매우 좋아하거든요. 내 편? 좋아요. 내 편 중에 가장 내 편은 나죠. 나의 선호도가 제일 객관적이라고 우리는 항상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호도를 타인을 통해서 검증받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의 선호도를 통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나를 위해서만 맞춤 형식으로 조작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인조적인 버블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이처에서 올해 초에 소개했었던 데이터인데요. 미국 데이터입니다. 미국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을 한번 분석한 거예요. 도대체 트위터에서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까? 파란 점은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끼리 서로 간에 정보를 엄청 교환하죠. 빨간 점은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서로 엄청나게 정보를 교환하지만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에는 거의 정보 교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사회는 이미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잖아요. 무의미한 축구 경기에서 노란 팀, 빨간 팀으로만 나눠놔도 세상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데 인터넷 현실에서 세상이 이렇게 나눠진다면 이제는 인간의 본능인 편가르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필터 버블을 통해서 만년을 걸려서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현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눈덩어리가
이미 쪼개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 10년 동안 현실이 다시 수많은 개개인의 선호도와 현실로 쪼개지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